자, 여기 한국미술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그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한 왕자의 꿈,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운명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그림, 제목이 바로 목류도원도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꿈속에서 복숭아꽃 만발한 낙원을 거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선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이 어느 날 꾼 꿈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놓은 거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세상, 바로 이상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낙원을 향한 꿈이 꿈을 꾼 당사자인 안평대군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믿어지시나요? 낙원의 꿈이 사형 선고가 되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산수화한 점이 한 왕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피비린내라는 절치 쿠데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그림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는요,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꿈의 주인이었던 왕자, 안평대군, 그리고 그의 꿈을 붓으로 그려낸 천재 화가 안견, 또 그림을 보고 운명을 읽어낸 책사 이현노, 마지막으로 안평대군의 야심만만한 형,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이 4사람의 관계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죠. 때는 1447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안평대군이 정말 강렬하고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급히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 꿈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하니 단 사흘 만에 그림으로 완성하라. 와, 사흘 만에요? 정말 엄청난 속도와 집중력이 필요했겠죠? 자, 그림의 오른쪽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바로 이곳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다는 그 낙원, 도원입니다. 분홍빛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이상향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딱 보기엔 모든 게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감탄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평대군의 정치적 조언자, 학자 이현로였습니다. 이현로는 이 그림에서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곧 닥쳐올 위험, 아주 불길한 경고를 읽어냈던 겁니다. 이현로는 이 그림을 딱 2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해석했어요. 먼저 오른쪽, 여긴 안평대군이 꿈꾸던 이상향, 바로 도원이죠. 하지만 문제는 왼쪽이었습니다. 이 왼쪽은 그 꿈의 낙원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아주 험난하고 거대한 현실을 상징했던 거죠. 자, 이제 그림의 왼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낙원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어둡고 거대하고 뭔가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산들이 떡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현로는 이 산들이야말로 안평대군이 마주한 차가운 정치 현실, 다시 말해 그의 형인 수양대군과 그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현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군, 이것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한마디를 덧붙이죠. 대군의 도원은 오른편에 있는데 이 왼편의 산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칫하면 이 산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예언이었어요. 이 2사람의 엇갈린 운명은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글씨체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면 기품 있고 균형이 딱 잡힌 전형적인 왕가의 필체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죠. 반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책사 이현노의 글씨는요, 다음 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듯한 그런 역동적인 기세가 느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현노는 안견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4세기 중국의 전설적인 화가 고개지를 딱 언급합니다. 이 고개지라는 화가는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는 걸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두 화가의 화풍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른쪽의 고개지 화풍을 보세요. 봄누에가 실을 토해내듯 아주 부드럽고 차분하죠. 그런데 왼쪽 안견의 붓질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꿈이 금방이라도 사라질까봐 서둘러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굉장히 숨가쁘고 급하게 느껴져요.
이현노는 바로 이 조급한 붓질에서 꿈의 허무함과 동시에 현실의 긴박함을 읽어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에 담겨있던 이 어두운 예언이 과연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술과 학문을 사랑했던 동생 안평대군, 그리고 그와는 달리 왕좌를 향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형 수양대군. 이연로는 안평의 곁에서 어떻게든 수양대군의 세력이 커지는 걸 막아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지 불과 6년 만에 이연노의 그 무서운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동생 안평대군은 역모 혐의로 몰려서 결국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합니다.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던 책사 이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시 이 피해 숙청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림 속에서 운명을 읽어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운명을 바꿀 힘까지는 없었던 거죠. 이렇게 비극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예술작품만은 살아남았죠. 훗날 화가 안겨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왜 그 아름다운 꿈의 낙원 앞에 이렇게 험준한 현실의 산을 그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을 지으면 꿈이 거짓이 되니까. 정말 깊은 뜻이 있죠. 그는 꿈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의 무게까지 모두 담아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그림이 완성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몽유도원도 전체를 감상해 보시죠. 이제 이 그림이 그냥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한 남자의 찬란했던 이상과 깊은 좌절, 그리고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모두 품고 있는 한 편의 대서사시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왕자도, 책사도, 야심가도 모두 역사의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한 점은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있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인 저 거대한 산, 500년도 더 된 이 낡은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